고구려의 태조대왕은 한나라의 혼란스러운 상황을 틈타 본격적으로 한나라 요동군에 대한 대대적인 공격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얼마 후 고구려 역시 가뭄으로 인한 피해를 겪었고 잠시 내부 안정을 위해 한나라와의 화친을 선택해야 했습니다. 그렇게 고구려와 한나라 간에 7년의 짧은 평화가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평화로운 기간 동안 엉뚱하게도 부여가 수상한 움직임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고구려가 한나라와 화친을 맺은 해인 서기 111년에 부여 왕이 직접 군사를 이끌고 한나라 낙랑군을 공격한 것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삼국 사기가 아닌 중국의 후한서 동해열전 부여국전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때 부여 왕이 처음으로 보병과 기병 7천에서 8천 명을 거느리고 낙랑군을 침공하여 관리와 백성들을 살상했다고 전합니다. 참고로 당시 부여는 태조대왕 전반기부터 고구려의 진귀한 동물을 선물하는 등 고구려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필 고구려가 이제 막 한나라와 화친을 맺은 해에 부여가 한나라를 공격했다는 것, 과연 어떻게 봐야 할까요? 우선 태조대왕 시기에 부여와 고구려의 관계를 자세히 살펴보면 그로부터 10년 후인 서기 121년에 태조대왕이 부여에 방문하여 유화부인 사당에 제사를 지내고 부여에 복속되어 있던 세력인 숙신의 사신에게 공물을 받는 등 고구려가 부여보다 우위에 있는 듯한 모습을 보입니다. 아무래도 대소왕의 사망 이후 일어난 내부 분열로 인해 일부 세력들이 떨어져 나가면서 부여의 국력이 약화하였고, 결국 고구려와의 관계 개선 과정에서 고구려를 상국으로 대우한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나 부여는 대무신앙 이전까지만 해도 고구려보다 우위에 있었고 인구도 고구려보다 많은 대국이었습니다. 그런 부여로서는 당장은 국력 악화로 인해 어쩔 수 없이 고구려를 상국으로 대우하긴 했어도 언제든 다시 반격할 기회를 엿보고 있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실제로 해당 시기에 부여는 고구려와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한편으로는 한나라에 해마다 사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고구려에 복수하기 위해 한나라와의 협력 관계를 이끌어 나간 뒤 조금씩 고구려의 숨통을 조여나가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네요. 고구려와 한나라의 대립이 격화되면 그 틈을 노려 한나라와 손을 잡고 고구려를 협공하려고 했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하필 이때 한나라가 고구려와 화친을 맺으면서 그동안의 노력이 무색해지자 부여 왕이 직접 군사를 이끌고 한나라에 대한 보복성 시위를 벌인 게 아닐까 생각됩니다. 한편 이 사건에서 또 주목할 만한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만주 내륙 한복판에 있었던 부여가 낙랑군을 공격했다는 것입니다. 낙랑군에 대한 문제는 대무신앙 4부 영상에서 간단하게 소개한 적이 있었죠. 낙랑군은 한나라가 고조선을 멸망시키고 그 땅에 세운 4개의 군현 중 하나이며, 그 위치에 대한 견해로는 평양설, 요동설, 요서설이 존재합니다. 이 가운데 낙랑군이 북한 평양에 위치했다는 학설을 전제로 놓고 볼 경우 부여와 낙랑군의 중간에는 고구려가 위치하기 때문에 부여 왕의 군대가 낙랑군까지 도달하려면 고구려 영토를 가로질러서 가야 합니다. 물론 고구려 측에서 이를 허락하고 부여군에게 길을 내어준다면 가능하겠죠. 그러나 고구려는 바로 그 해에 한나라와 화친한 상태였기 때문에 굳이 부여군에게 길을 내어주면서까지 낙랑군을 공격하게 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낙랑군 평양설을 전제로 볼 경우 이 사건을 이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특히 낙랑군이 노동이나 요서 등 만주 지역에 위치했다고 보는 학설에서는 이와 같이 낙랑군 평양설을 전제로 보게 되면 생기는 문제점을 지적하며 낙랑군이 부여와 가까운 만주 지역에 위치한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저 또한 개인적으로 이 기록을 그대로 인정한다면 만주에서 일어난 사건일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낙랑군 평양설을 전제로 보는 연구자들 중 일부는 만주에 있는 부여가 평양의 낙랑군을 공격했을 리 없다고 말하며 이 사건을 기록한 후한서 부여국전의 기록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참고로 같은 책인 후한서의 안제본기에서는 이 사건에 대해 부여가 새를 침범하여 관리와 백성들을 살상했다고 기록하였습니다. 여기서 새는 일종의 군사 방어 시설로 변방의 요새를 의미합니다. 즉, 이 버전에서는 낙랑군이 언급되지 않고 부여가 새, 즉 변방의 요새를 침범한 것이라고 기록되었는데, 부여의 낙랑군 공격을 부정하는 연구자들은 이때 부여가 낙랑군이 아닌 다른 변방의 요새를 공격한 것이며 실제로는 요동군이나 현도군을 공격한 것을 낙랑군으로 잘못 기록한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낙랑군에 대한 지리 정보를 기록한 한서지리지 낙랑군조의 기록을 보면 낙랑군에는 운장이라는 이름의 방어시설이 있었다고 나옵니다. 이 장이라는 개념 역시 군사 방어시설을 의미하는 것으로 새와 같은 뜻으로 쓰이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후한서 안제본기의 기록에서 부여가 새를 공격했다는 건 부여가 낙랑군 내에 있는 방어시설을 공격했다는 것이며, 후한서 부여국전은 그 지역이 낙랑군이었다고 언급함으로써 구체적인 위치를 설명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여가 낙랑군을 공격했다는 기록을 잘못된 기록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부여가 낙랑군을 공격했다는 기록을 그저 정황상 믿기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단순 오류라고 보는 건 위험한 접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은 부여가 만주 지역에 위치한 낙랑군을 공격한 사건이라고 보면 되는 걸까요? 그러나 낙랑군이 평양에 위치했다고 보는 분들께서 이런 가능성을 제기하실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고구려 영토를 가로질러 평양의 낙랑군까지 가는 대신 요동군이나 현도군 방면으로 진군한 뒤 비교적 경계가 허술한 지역들을 통과하여 낙랑군을 급습하고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가정한다면 평양설을 전제로 해도 가능하긴 합니다. 다만 그렇게 볼 경우 몇 가지 의문이 남습니다. 우선 요동군이나 현도군을 통해 우회한 것이 맞다면 해당 군현들을 거쳐갔거나 공격했다는 정황이 기록에 남아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 기록에서는 어디까지나 부여가 낙랑군의 군사 방어시설을 공격했다는 정보만 나와있죠. 물론 최대한 가능성을 둔다면 한나라와 고구려의 화친에 불만을 품고 있던 부여가 한나라에 제대로 경고하기 위해서 요동군, 현도군을 뚫고 멀리 낙랑군까지 공격하는 방식의 모험을 강행한 것이라고 가정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가정하기에는 부여 측의 동기가 불충분합니다. 앞에서 설명했다시피 당시 부여가 낙랑군을 공격한 원인은 고구려처럼 한나라 군현과 대대적인 전쟁을 벌이기 위함이 아닙니다. 부여는 그저 한나라와의 협력을 통해 고구려에 복수할 것을 계획 중이었고 하필 이때 한나라가 고구려의 화친 제안을 받아들이자 한나라에 불만을 품었던 상황입니다. 그러므로 이때의 낙랑군 공격은 한나라와의 대대적인 전쟁 목적이 아니라 한나라에 대한 보복성 시위를 목적으로 진행했던 거예요. 따라서 부여의 입장에서는 요동군과 현도군을 돌파하고 멀리 있는 낙랑군까지 타격해야 할 만큼의 동기가 부족합니다. 굳이 그런 식으로 할 거라면 그냥 가까이에 있는 요동군이나 현도군만 타격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겠죠. 그러므로 저는 당시 낙랑군이 부여와 가까이 접해 있었거나 완전히 붙어 있지는 않더라도 최소한 부여군이 단기간에 치고 빠질 수 있을 만한 위치에 있었다고 보는 게 좀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본다면 낙랑군이 만주 지역에 위치했다는 학설이 설득력을 얻을 수 있겠네요. 한편 일부 소수 의견 중에는 이 기록에 나오는 부여를 송화강 유역에 위치한 세력이 아닌 동해안의 동부여라고 보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 주장에 따르면 당시 송화강 유역의 부여 외에 동부여가 함경도 동해안에 위치했으며 고구려가 뒤에서 이 동부여를 사주하여 평양의 낙랑군을 공격했다고 합니다. 만약 이 전제가 옳다면 함경도 해안가에서 평안도까지 공격하는 건 무리가 없으니 가능할지도 모르겠네요. 그러나 동부여가 함경도 동해안에 위치했다는 학설에 역사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점은 제가 여러 차례에 걸쳐 설명한 바 있습니다. 지난 영상들에서 설명했다시피 실제 동부여는 고구려 북쪽 송화강 유역에 위치한 세력이었으며 이 시기에는 고구려 북쪽의 동부여 외에는 다른 부여 세력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부여의 낙랑군 공격 사건이 일어난 해인 서기 111년에는 고구려가 한나라와의 화친을 맺은 상태였기 때문에 고구려가 부여를 사주했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건은 고구려 북쪽 송화강 유역에 위치한 동부여가 한나라와 고구려의 화친에 불만을 품고 잠시 한나라의 보복성 시위를 벌인 사건이며 이 기록만 놓고 본다면 이때 부여의 공격을 받은 낙랑군은 만주 지역 내에 위치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됩니다. 부여의 낙랑군 공격 사건은 한나라는 물론이고 고구려의 입장에서도 심기를 불편하게 만들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 사건은 국내 사서에서는 기록이 없으며 그 직후에 고구려가 부여에 어떤 행동을 취했는지 기록된 것이 없어 고구려의 대응이 어땠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후 몇 년 뒤에도 고구려와 부여의 관계가 당분간 이어지는 것을 보면 이때 고구려가 수상한 움직임을 눈치채기는 했어도 일단 부여에 적당히 경고만 주고 넘어갔거나 부여 측에서 당분간 조용히 상황을 관망하지 않았을까 생각되네요. 한편 한나라 역시 부여와 더 큰 충돌을 빚지 않고 조용히 수습한 것으로 보입니다. 후한서 부여국전의 기록에 따르면 부여가 이후 다시 한나라에 복속하였다고 하거든요. 부여와 한나라가 다시 화해하게 된 내막은 직접적으로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두 나라 모두 고구려라는 잠재적인 위협에 대한 공동 대응이 필요했기에 금방 화해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듯 국제관계란 예나 지금이나 언제든 변화할 수 있으며 영원한 적도 없고 영원한 친구도 없는 것이죠. 그렇게 부여의 낙랑군 공격 이후 7년간 고구려, 부여, 한나라 간에 불안한 평화가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7년 뒤인 서기 118년 6월 짧은 평화를 깨고 다시 고구려의 한나라 공격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때 태조대왕은 예맥과 함께 한나라 현도군을 습격하는 한편 화려성을 공격했다고 합니다.
화려성은 낙랑군 동쪽에 위치한 지명으로 후한 광무제 시기에 관리가 어려워지자 화려현을 포함한 낙랑군 동부 지역을 분할하여 자치권을 허락한 상황이었습니다. 이 지역은 비록 반독립적인 지역이긴 했으나 여전히 낙랑군의 영역이었기에 이곳을 공격한다는 건 한나라와의 화친을 파기하겠다는 의미였습니다. 게다가 낙랑군 화려성을 공격하는 동시에 현도군까지도 습격하였으니 대대적인 공세가 재개되었음을 알리는 신호탄이었습니다. 한편 이때 이루어진 현도군과 낙랑군 공격 루트는 낙랑군 위치 문제와 관련해서 주목할 만합니다. 지난 영상에서 설명했다시피 당시 현도군은 기존의 위치보다 서북쪽으로 옮겨가서 요동 북부에 위치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현도군을 공격하고 이어서 낙랑군을 공격했다는 건 당시 낙랑군이 현도군과 가까운 곳에 위치했을 가능성이 있음을 말해줍니다. 만약 낙랑군이 지금의 평양에 위치했다는 학설을 전제로 두고 본다면 낙랑군 화려성은 지금의 함경남도 동해안에 위치한 것이 되므로 당시 현도군이 위치한 요동 북부 지역과 멀리 떨어져 있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태조 대왕은 서북쪽과 동남쪽으로 동시 공격을 감행함으로써 양면 전선에 놓이게 됩니다. 한 국가가 전쟁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2개 이상의 전선을 형성할 경우 전력을 한쪽에 집중하기 어려워지기 때문에 불리한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그러나 당시 낙랑군이 요동 반도에 있었다고 본다면 현도군과 가까운 곳에 위치한 것이 되므로 이 기록의 공격 루트가 자연스러워집니다. 그렇다면 태조대왕의 현도군과 낙랑군 공격 사건은 모두 요동 지역에서 일어난 사건이라고 보면 될까요? 물론 낙랑군이 요동 지역에 위치했다고 본다면 고구려가 현도군을 공격한 직후 낙랑군을 공격하기에 최적의 루트가 되긴 합니다. 그러나 이건 어디까지나 최적의 루트이고 다른 가능성들도 충분히 제기될 수 있습니다. 확실히 낙랑군 평양서를 전제로 두고 볼 경우 당시 현도군과 낙랑군이 멀리 떨어져 있게 되므로 양면 전선에 놓일 수 있게 되고 군사 행군에도 어려움을 겪을 수 있긴 합니다. 그러나 이 기록 속 전쟁 과정이 자세하지 않다 보니 현도군을 공격한 직후에 낙랑군을 공격한 것이 아니라 약간의 시기 차이를 두고 공격이 이루어진 것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서쪽의 요동군이나 현도군 방면을 공격할 때 낙랑군이 후방을 위협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예방 차원에서 낙랑군까지 공격했을 가능성도 있겠죠. 다만 이 사건 자체는 같은 해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시간 차이가 있었다고는 해도 반대 방면에서의 전쟁을 준비할 시간이 많지 않기도 하고 무엇보다도 양면 전선이 형성될 위험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을 정리하자면 낙랑군 평양설과 요동설 모두 전제로 두고 봐도 이 기록이 설명되긴 합니다. 만약 평양설을 전제로 놓고 본다면 서쪽으로의 공격을 집중하기에 앞서 일종의 예방 차원에서 낙랑군 공격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고 요동설을 전제로 놓고 본다면 서쪽으로의 공격의 연장선에 해당하며 최적의 진격 루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둘 중에서 가장 합리적인 전제를 고르자면 앞서 살펴본 부여가 낙랑군을 공격했다는 기록을 함께 놓고 봤을 때 낙랑군이 요동 지역에 위치했다는 견해가 더 힘을 얻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물론 이 문제는 어려운 주제이기 때문에 다양한 자료들과 함께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낙랑군 위치 논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언젠가 따로 다루도록 할게요. 한편 이때 공격했던 낙랑군 화려현은 낙랑군 동부의 예족 주민들을 관리하던 지역이었는데 태조 대왕이 이 지역에 대한 공격을 감행한 걸 보면 이때부터 낙랑군 동부의 예족들을 복속시키는 작업도 이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삼국지 동의전 예전의 기록에 따르면 낙랑군 동부의 예족이 한나라 말기에는 고구려에 복속되었다고 합니다. 아마 이때부터 이루어진 예족들에 대한 복속 작업의 결과인 것으로 보이네요. 이번 영상에서는 고구려 부여 한나라의 아슬아슬한 삼각관계와 낙랑군 공격에 대해 다루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이어서 고구려 부여 한나라의 외교와 전쟁에 대해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유익한 시간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